그녀의 손끝에서 하나의 건축물이 태어나고 있었다. 자연 채광을 극대화하고 빗물을 정수하여 재활용하며 건물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숨쉬는 미래형 공공도서관. 그것은 단순한 설계도가 아니었다. 결혼과 함께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녀의 꿈, 그녀의 정체성이었다. 한때는 촉망받는 건축학도였던 그녀의 날카로운 재능이 아무도 모르는 이 밤의 고독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고 있었다. 철컥,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 그 소리는 지원에게는 날카로운 경보음과도 같았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 마치 비밀스러운 연애 편지를 숨기듯 반사적으로 노트북을 닫았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남편 박시진이 돌아온 것이다. 그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 SJ그룹의 젊은 CEO였다. 그의 어깨에는 언제나 성공의 무게와 지독한 피로가 함께 실려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잘생긴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아내를 보았지만 마치 아름다운 가구를 보듯 시선 한번 제대로 주지 않고 스쳐 지나갔다. 왔어요. 지원의 목소리는 애써 밝았지만 공허한 공간 속으로 힘없이 흩어졌다. 그는 짧게 대답하고는 곧장 서재로 향했다. 잠시 후 얼음이 담긴 위스키 잔을 들고 나온 그는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고 창밖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 사이에는 수십 미터의 물리적 거리보다 더 깊고 차가운 감정의 심연이 존재했다. 지원은 그런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절망 대신 다른 감정이 그녀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다. 뜨겁고 벅차오르는 희망. 그녀는 조용히 욕실로 향했다. 세면대 위에는 그녀의 운명을 바꿀 작은 플라스틱 막대가 놓여 있었다. 선명하게 새겨진 두 줄의 붉은 선. 그것을 보는 순간 지원의 얼굴에 지난 몇 년간 찾아볼 수 없었던 순수한 행복의 미소가 피어올랐다. 눈물이 핑 돌았다. 아이. 그와 그녀의 아이. 이 아이가 어쩌면 이 텅 빈 성을 진짜 집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아이가 얼어붙은 그의 마음을 녹여줄 따뜻한 햇살이 되어줄지도 모른다. 그녀는 손으로 아직 평평한 자신의 배를 감쌌다. 이 작은 생명이 그들의 무너져가는 관계를 이어줄 마지막 다리가 되어주리라. 그녀는 굳게 믿었다. 그녀는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할지 수십 번도 더 상상했다. 그의 놀란 얼굴, 그리고 이내 피어날 기쁨의 미소. 어쩌면 그는 그녀를 힘껏 끌어안아 줄지도 모른다. 그 상상만으로도 지난 몇 년간의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같은 시각 서재에서 시진은 위스키 잔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때 화면에 낯선 번호로부터의 메시지 하나가 떠올랐다. 나야 유라, 한국에 돌아왔어.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시진의 완벽하게 통제된 표정에 미세한 균열이 일었다. 그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흔들렸고 턱선이 단단하게 굳어졌다. 한유라, 그의 첫사랑, 그의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고 가장 아팠던 이름.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한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누구예요? 어느새 그의 뒤에 다가온 지원이 물었다. 시진은 화들짝 놀라 거의 본능적으로 휴대폰 화면을 감췄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회사 일.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고 빨랐다.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지원은 그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지만 애써 불안감을 떨쳐냈다. 오늘 밤은 행복한 소식만을 생각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서늘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위해 완벽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스테이크, 그의 입맛에 꼭 맞는 와인, 그리고 그녀가 직접 구운 디저트까지. 테이블 위에는 그녀의 사랑과 헌신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식사 시간 내내 그는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 같았다.
그는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했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의 영혼은 이미 한유라라는 이름의 과거 속으로 떠내려가고 있었다. 지원은 결국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들의 관계에서 완벽한 순간이라는 것은 이제 2번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식사가 끝나고 그는 다시 서재로 들어갔다. 지원은 홀로 남아 거의 손대지 않은 음식들을 치웠다. 설거지를 하는 그녀의 등 위로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의 마음속 희망의 불씨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미쳐보지 못했다. 그녀의 등 뒤에서 과거라는 이름의 거대한 폭풍이 그들의 위태로운 성을 집어삼키기 위해 이미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는 것을. 제2장 불청객과 잔인한 선고 며칠 후 박시진은 약속이라도 한 듯 낯선 여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강지원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다. 공기의 흐름이 집안의 미묘한 균형이 돌이킬 수 없이 깨져버렸다. 지원아, 인사해. 미국에서 온 중요한 사업 파트너 한유라 씨야. 시진의 목소리는 어색하게 밝았다. 그의 옆에 서 있는 여자는 마치 다른 종족처럼 빛나고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최고급 명품 인공적으로 완벽하게 조각된 듯한 얼굴, 그리고 세상을 다 가진 자의 여유로운 미소. 그녀의 이름은 한유라였다. 시진의 첫사랑. 유라는 지원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 대신 훨씬 더 모욕적인 잘 훈련된 무관심이 담겨 있었다. 마치 값비싼 가구의 먼지를 털어내듯 그녀는 지원의 존재를 가볍게 털어냈다. 만나서 반가워요, 사모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유라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도끼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사모님이라는 단어를 마치 가정부라고 부르는 것처럼 교묘하게 비틀어 발음했다. 그날 저녁 식사 테이블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유라는 시진과 마치 세상에 단둘만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그들만이 아는 과거의 추억들을 꺼내놓았고 그들만이 이해하는 농담을 던졌다. 지원은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그녀가 애써 준비한 음식들은 맛을 잃었고 그녀가 꺼내놓는 대화 주제들은 공기 속으로 힘없이 흩어졌다. 지원은 위기감을 느꼈다.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의 자리뿐만 아니라 뱃속에 아이가 있을 자리까지 송두리째 빼앗길 것만 같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기로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 대신 물잔을 들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시진과 유라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 향했다. 지원은 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희망을 담아 말했다. 저 임신했어요. 우리 아기예요. 순간 테이블 위로 얼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지원은 시진의 얼굴에서 자신이 그토록 상상했던 기쁨의 표정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기쁨이 아닌 복잡하고 당혹스러운 혼란이었다. 그때 침묵을 깬 것은 유라였다. 그녀는 놀란 토끼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며 완벽한 연기력으로 외쳤다. 어머, 세상에 정말 축하드려요, 시진 씨. 그리고 사모님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슬픔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시진을 바라보았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정말 모르겠네요. 무슨 말이야? 시진이 조급하게 물었다. 유라는 마치 거대한 비밀을 털어놓는 사람처럼 비장하게 입을 열었다. 사실 제가 한국에 돌아온 건 시진 씨를 돕기 위해서예요. 저희 아버지가 추진하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카이시티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의 총괄 시공사를 선정하는 마지막 단계에 SJ그룹이 올라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시진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그가 회사의 명운을 걸고 매달리고 있던 인생 최대의 프로젝트였다. 유라는 결정타를 날렸다. 저희 아버지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 계약을 시진 씨에게 안겨주기 위해 돌아온 거예요. 시고. 당신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 곧 아빠가 될 사람에게 이런 부담을 안겨주게 되다니. 제가 너무 늦게 돌아왔나 봐요. 그녀의 말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교묘하게 지원의 임신 소식을 시진의 위대한 미래를 가로막는 부담이자 장애물로 둔갑시켜 버렸다. 그날 밤 유라가 돌아간 후 시진은 지원에게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이혼 합의서였다. 그리고 그 위에는 그녀의 남은 평생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의 액수가 적힌 수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이게 뭐예요? 지원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시진은 그녀의 눈을 피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완전히 제거된 차가운 비즈니스맨의 목소리였다.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야. 유라가 말한 프로젝트,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당신은 모를 거야. 그럼 우리 아기는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말이 흘러나왔다. 돈은 충분히 줄게. 부족함 없이 살게 해줄 거야. 하지만 나는 그 아이의 아빠가 될 수 없어. 지금은 아니야. 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지원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황금빛 성은 사실은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과거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도가 그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황금빛 성에서 쫓겨난 후 강지원의 세상은 색을 잃었다. 박시진이 던져준 수표는 그녀의 상처 입은 자존심에 대한 모욕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뱃속의 아이를 지킬 유일한 방패이기도 했다. 그녀는 그 돈으로 서울에 잊힌 동네 낡고 허름한 다세대 주택의 작은 방 한 칸을 얻었다. 한때는 도시의 하늘을 소유했던 그녀가 이제는 손바닥만한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빛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었다. 시간은 고통스럽게 흘러갔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지독한 입덧과 함께 배신감의 기억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녀를 버티게 한 것은 오직 하나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작은 생명의 온기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싸 안으며 아이에게 끝없이 속삭였다.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고립시켰다. 그녀의 노트북은 닫힌 채 먼지가 쌓여갔고 한때 그녀의 손끝에서 세상을 바꾸는 건축물들을 그려냈던 태블릿은 방전된 채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꿈은 사치였고 희망은 독이었다. 그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숨만 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기검진을 위해 찾은 작은 동네 병원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두근, 두근, 두근. 작지만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도 강하고 힘찬 소리. 그 소리는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기적의 북소리와도 같았다. 그 순간 지원은 깨달았다. 이 아이를 위해서 그녀는 더 이상 무너져 내릴 수만은 없다고. 그녀는 이 아이에게 엄마의 눈물과 절망이 아닌 희망과 미래를 물려주어야만 한다고. 그날 밤 그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습관처럼 전 세계 건축 관련 소식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작은 배너 광고 하나가 들어왔다. J5의 뉴욕 라이징 아키텍트 어워드 뉴욕 라이징 아키텍트 어워드. 익명으로 출품하는 전 세계 신진 건축가들을 위한 국제 공모전이었다. 1등 상금은 그녀가 가진 돈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이었지만 그녀를 움직인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익명성이라는 단어였다.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모르는 곳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건축가 강지원으로 설 수 있었다. 아니,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 강지원으로서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아주 오랜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재능은 고통과 모성애라는 자양분을 먹고 괴물처럼 폭발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설계에 매달렸다. 그녀가 구상한 것은 그녀가 일장에서 그렸던 바로 그 미래형 공공도서관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디자인에는 그녀 자신의 이야기가 더해져 있었다. 건물의 외관은 닫힌 책처럼 미니멀하고 견고했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나선형의 거대한 서가가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가며 중앙의 아트리움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구조였다. 그것은 외부의 시련으로부터 내면을 지키지만 결코 빛을 향한 희망을 잃지 않는 그녀 자신의 모습과도 같았다.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빗물을 모아 정화하여 건물 전체에 생명수로 사용하는 시스템과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스스로 각도를 조절하며 채광을 최적화하는 살아있는 창문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길어 올리고 버려진 것들 속에서 생명을 찾아내는 하나의 철학이자시 시였다. 그녀는 출품자 이름란에 자신의 이름 대신 이니셜인 JK라고만 적어 넣었다. 같은 시각 뉴욕의 한 투자회사 사무실, 월스트리트의 유령이라 불리는 전설적인 투자자 알렉스 리는 수백 개의 공모전 출품작들을 기계적으로 훑어보고 있었다. 그는 자선 사업의 일환으로 이 공모전을 후원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작품들은 그의 날카로운 눈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한 설계도 앞에서 멈췄다. JK, 그는 숨을 삼켰다. 그는 건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 인간의 영혼을 보고 있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난 강인함, 절망 속에서도 놓지 않은 인간에 대한 신뢰, 그리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 기술적인 완벽함은 물론이거니와 그 안에 담긴 철학의 깊이는 그를 전율하게 만들었다. 찾아내. 알렉스는 비서에게 짧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이 JK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당장 알아내. 필요하다면 서울행 첫 비행기를 예약하도록. 한편 서울에서는 박시진과 한유라의 화려한 약혼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그들은 스카이시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주했고 이제 그들의 앞길에는 탄탄대로만이 펼쳐져 있는 듯 했다. 유라는 승리자의 미소로 시진의 팔짱을 낀 채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즐기고 있었다. 박시진 대표님, 전 부인이신 강지원 씨의 근황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한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시진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유라가 교묘하게 끼어들며 대답했다. 지원은 지금은 조용한 곳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는 그녀가 언제나 행복하기를 바란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위선적인 동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강지원이 서울의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제4장, 벼랑 끝의 증명, 6년 후 뉴욕,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한 빌딩의 최상층. 이온 디자인스라는 이름이 미니멀한 폰트로 새겨진 거대한 유리문 너머에는 고요하지만 치열한 지성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다. 그곳은 지난 6년간 건축계의 지형을 바꾸어 놓은 가장 뜨겁고 혁신적인 디자인 제국의 심장이었다. 그리고 그 제국의 중심에는 베일에 쌓인 여제 누디 JK가 있었다. 강지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세상은 그녀를 JK라고 불렀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 흘리던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수십억 달러의 프로젝트를 움직이고 도시의 지평선을 새로 그리는 강력하고 비밀스러운 건축가이자 억만장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집무실은 그녀 자신을 닮아 있었다. 미니멀하지만 따뜻했고 날카롭지만 우아했다. 한쪽 벽면 전체는
그녀가 설계한 건물들의 사진과 세계적인 건축상, 트로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의 책상 위에는 단 하나의 액자만이 놓여 있었다. 햇살처럼 밝게 웃고 있는 6살배기 딸 강서연의 사진이었다. 엄마, 작업에 몰두해 있던 지원의 등 뒤로 작은 천사가 날아와 안겼다. 강서연, 그녀의 딸이자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아이는 엄마의 재능과 기억 속에 희미한 그 남자의 외모를 반반씩 빼닮아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총명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빛내고 있었다. 우리 공주님,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요? 지원은 모든 카리스마를 내려놓고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엄마의 얼굴로 딸을 끌어안았다. 알렉스 삼촌이랑 레고로 엄마 회사보다 더 높은 빌딩 만들었어요. 꼭대기에 수영장도 있어요. 서연의 자랑스러운 외침에 집무실 문가에 기대서 있던 알렉스 리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지난 6년간 지원에게는 스승이자 사업 파트너였고 서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삼촌이자 아빠 같은 존재였다. 월스트리트의 냉혈한으로 알려진 그였지만 그의 모든 온기는 오직 이 두 모녀에게만 향해 있었다. 그는 지원이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서연과 함께 바닥에 앉아 블록을 쌓았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랫동안 함께해온 가족처럼 보였다. 서연이 잠든 후 알렉스는 지원에게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진지했다. 서울에서 괴물 같은 프로젝트가 하나 떴어. 서류의 첫 장에는 서울 스카이타워 건립 사업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서울의 새로운 심장이자 아시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짓는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야심찬 프로젝트. 지원의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차갑게 내려앉았다. 서울. 그녀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지워버렸던 그 이름. 그곳은 그녀의 영광이 시작된 곳이 아니라 그녀의 모든 것이 파괴되었던 폐허였다. 알렉스는 그녀의 눈빛을 읽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거절해도 돼. 우린 이 프로젝트 없이도 충분히 강해. 굳이 과거의 유령을 불러낼 필요는 없어. 지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눈앞으로 6년 전 그날의 기억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텅 빈 펜트하우스 차가운 이혼 서류, 그리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던 남자의 목소리. 그녀는 서연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에게 언젠가는 설명해 주어야 할 아버지의 도시.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아니요, 알렉스. 준비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온 디자인스가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유령을 마주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도시의 새로운 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러 가는 거예요. 그 소식은 한국 건축 및 재계의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JK와 이온 디자인스의 등장은 스카이타워 프로젝트를 둘러싼 모든 판도를 뒤엎어 버렸다. 같은 시각 SJ그룹의 회장실. 박시진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회사는 한유라의 무리한 사업 확장과 잘못된 투자 결정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스카이타워 프로젝트는 그의 무너져가는 왕국을 지탱할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젠장 이온 디자인스라고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놈들이야. 시진의 신경질적인 외침에 소파에 앉아 잡지를 넘기던 유라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소리 지를 시간의 대책이나 세워요. 이 프로젝트 놓치면 우리 둘 다 끝장이라고. 당신 설마 아직도 그 여자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초조함과 탐욕, 그리고 시진을 향한 경멸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오래전의 사랑이 아닌 위태로운 비즈니스 파트너십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의 목을 겨누고 있는 칼날의 주인이 누구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 시진은 이온 디자인스의 수장 JK의 프로필을 검토하고 있었다. 사진은 없었다. 양력은 화려했지만
사적인 정보는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었다. 그는 JK라는 이니셜을 나직이 읊조렸다. 이상하게도 그 이니셜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마치 기억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아주 희미한 흔적처럼 그는 이온 디자인스의 포트폴리오를 넘겨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한 공공도서관의 설계 도면에서 멈췄다.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각도를 조절하는 창문 빗물을 정수하여 건물 전체를 순환시키는 시스템.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느껴졌다. 마치 아주 오래전 누군가에게 들었던 꿈 이야기처럼.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는 지금 과거를 추억할 여유가 없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자신이 버렸던 과거 전체이자 자신의 미래를 심판할 운명 그 자체라는 것을 복수의 무대는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었다. 제5장 하늘의 심판 스카이타워 프로젝트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날.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한 컨벤션 센터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향방을 지켜보기 위해 정재계의 거물들과 국내외 언론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박시진은 단상 아래에서 마른 입술을 축이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등 뒤에서는 한유라가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주물렀지만 그에게는 어떤 위안도 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 그가 내놓을 설계안은 안전했지만 영혼이 없었다. 지난 몇 년간 유라의 입김과 재정난 속에서 그의 창의력은 메말라 버렸다. 그의 발표는 그저 무너져가는 왕국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일 뿐이었다. 마침내 그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능숙했지만 공허했다. 최첨단 기술과 화려한 CG가 스크린을 수놓았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철학이 부재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은 미지근했다. 그들은 감탄하지 않았다. 그저 평가하고 있을 뿐이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한 노장 건축가가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다. 박 대표님, 대표님의 설계안은 기술적으로는 훌륭합니다만 이 건물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의 영혼은 무엇입니까? 시즈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영혼. 아주 오래전 누군가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던 단어였다. 그는 애써 당황스러움을 감추며 원론적인 답변만을 늘어놓았다. 질문을 던졌던 노 건축가는 실망한 듯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마침내 사회자가 다음 발표자를 호명했다. 다음은 건축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미스터리의 주인공입니다. 이온 디자인스의 수석 건축가 JK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모두가 궁금해했던 베일에 쌓인 천재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컨벤션 홀의 모든 조명이 꺼졌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온 디자인스의 지난 6년간의 역사가 한편의 장엄한 교향곡처럼 펼쳐지기 시작했다.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재활용하는 미술관 북유럽의 빙하를 닮은 오페라 하우스 자연과 완벽하게 공존하는 일본의 한 연구소까지. 인간과 자연 기술과 철학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숨막히게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영상이 끝나고 다시 한번 완전한 어둠이 내렸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무대 중앙으로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천천히 내려왔다. 그리고 그 빛의 원안으로 한 여인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강지원이었다. 그녀는 6년 전에 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불안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세계를 스스로 창조해낸 자의
절대적인 자신감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녀가 입은 검은색의 미니멀한 드레스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그녀의 존재 자체를 빛나게 했다.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객석에서는 거대한 충격의 파도가 일었다. 박시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온몸이 차갑게 굳어버렸다. JK 강지원. 그 이니셜의 의미를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의 기억 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과거가 가장 눈부시고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와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의 뇌리 속으로 6년 전 그녀가 열정적으로 설명하던 도서관의 설계도가 지금 눈앞의 그녀와 겹쳐지며 그를 질식시킬 듯 덮쳐왔다. 한유라의 아름다운 얼굴은 공포와 불신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짓밟았다고 믿었던 과거의 망령이 어떻게 이런 괴물이 되어 돌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원은 그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미래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시즌의 것과는 모든 면에서 달랐다. 그녀는 기술을 자랑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스카이타워는 단순한 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홀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이 타워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겪어온 상처와 치유 절망과 부활의 역사를 담아내는 하나의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녀가 제시한 디자인은 충격 그 자체였다. 타워의 외관은 마치 거대한 나무처럼 하늘을 향해 유기적으로 뻗어 올라가는 형태였다. 타워의 외벽 전체는 태양광 패널이자 빗물을 모으는 집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타워의 심장부에는 시민들을 위한 거대한 실내 공원이 조성되어 사계절 내내 푸른 생명력을 뿜어낼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6년 전 꿈꾸었던 도서관의 철학이 하늘을 찌르는 마철루의 형태로 진화한 것이었다. 이 타워는 스스로 숨쉬고 스스로 정화하며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는 잠시 동안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침묵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바뀌었다. 심사위원들은 더 이상 평가하지 않았다. 그들은 경외하고 있었다. 결과는 모두가 예상한 그대로였다. 서울 스카이타워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는 이온 디자인즈로 결정되었습니다. 지원은 승리했다. 그녀는 복수심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논쟁의 여지 없이 압도적으로 더 뛰어났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그녀는 박수갈채를 받으며 단상 위에 서 있었다. 그녀는 객석에 앉아 넋이 나간 채 자신을 바라보는 박시진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의 더 높은 하늘을, 그녀가 이제부터 그려나갈 새로운 미래를 향해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그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감히 넘볼 수조차 없는 너무나도 눈부신 세상을 스스로 창조해냄으로써 그의 존재 자체를 과거의 희미한 얼룩으로 만들어버렸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도 우아한 마지막 심판이었다. 제6장 모래성과 새로운 시작 하늘의 심판이 내려진 다음 날, SJ그룹의 왕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스카이타워 프로젝트의 패배 소식은 금융시장에 치명적인 신호탄이 되었다.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으며 채권단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자금 회수를 통보해왔다. 박시진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은 단 며칠 만에 재와 먼지로 변해갔다. 한유라는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리는 쥐와도 같았다. 그녀는 시진을 위로하는 척하며 뒤로는 회사의 남은 자산을 자신의 해외 계좌로 빼돌리려 치밀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녀의 교활함은 알렉스 리의 냉철한 지성 앞에서는 어린애 장난에 불과했다. 알렉스의 팀은 이미 그녀의 모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들은 유라가 돈을 인출하려던 바로 그 순간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겼다. 그녀의 몰락은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화려함의 정점에서 이루어졌기에 더욱 비참했다. 최고급 백화점의 HBVIP 라운지에서 쇼핑을 즐기던 그녀의 앞에 차가운 얼굴의 검사들이 들이닥쳤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값비싼 보석 대신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그녀의 손목을 비추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굴욕과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녀는 시진을 저주하며 발악하듯 끌려나갔다. 박시진은 텅 빈 회장실에 홀로 남겨졌다. 사랑, 야망, 부명예.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한유라가 사랑했던 것은 그가 아니라 그의 돈이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버렸던 강지원의 사랑이야말로 그의 인생에서 유일한 진실이었음을.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몇 달 후 시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값비싼 슈트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은 그는 작은 건설 현장의 인부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그는 가판대의 잡지 표지에서 눈부시게 웃고 있는 지원과 서연의 모습을 보았다. 세상을 바꾸는 건축가 JK 그녀의 딸과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 그 사진은 그가 잃어버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보여주는 잔인한 증거였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용서가 아닌 그저 단 한 번의 속죄를 위해 수소문 끝에 서연이 다닌다는 공원의 유치원으로 향했다. 그는 멀리서 나무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서연이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밝게 웃으며 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곁에는 알렉스가 무릎을 꿇고 앉아 다정한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이가 넘어지자 알렉스는 아이를 안아 일으켜 주었고 서연이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의 품에 안기며 알렉스 삼촌이라고 외쳤다. 그 순간 시진의 심장이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다. 저것이 원래 자신의 자리였다. 자신이 누렸어야 할 행복이었다. 그는 아이에게 다가갈 자격조차 없음을 깨달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원의 복수는 그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없는 세상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를 그에게 평생 지켜보게 만드는 가장 완벽하고도 잔인한 형벌을 내린 것이다. 그는 조용히 돌아서서 자신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스카이타워의 공사가 한창인 현장이 내려다 보이는 지원의 사무실. 알렉스는 그녀와 함께 늦은 시간까지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제 정말 당신의 세상이 되었군. 알렉스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가끔은 이게 꿈만 같아요. 알렉스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섰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지원, 지난 6년간 나는 당신의 재능을 존경했고 당신의 강인함을 경외했소. 그리고 당신의 상처와 외로움을 사랑하게 되었지. 그의 고백은 담백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당신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소. 그리고 당신에게는 서연이가 있지. 나는 당신에게 어떤 것도 강요하고 싶지 않소. 다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시오.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나는 언제까지고 여기서 기다릴 수 있다는 걸. 그의 존중심 깊은 사랑은 지원의 마지막 남은 마음의 벽을 부드럽게 허물고 있었다. 며칠 후 지원은 잠자리에 들기 전 딸 서연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엄마. 서연이가 책을 덮으며 아이답지 않은 진지한 눈으로 물었다. 내 사진첩에는 왜 아빠 사진이 한 장도 없어? 지원은 잠시 숨을 멈췄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질문이었다. 그녀는 딸을 품에 꼭 끌어안았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거나 시진을 악마로 만들지 않았다. 서연이 아빠는 말이야, 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엄마랑 아빠는 서로를 아주 많이 사랑했지만 가끔 어른들은 함께하는 것보다 서로를 위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더 좋은 선택일 때가 있단다.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하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해줘, 우리 공주님. 아빠가 어디에 있든 서연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엄마와 아빠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걸. 그리고 엄마는 세상에서 서연이를 가장 많이 사랑한다는 걸.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증오나 원망이 없었다. 오직 과거의 상처를 모두 끌어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 한 여성의 깊고 단단한 평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제7장 두 번째 봄 2년 후 서울의 하늘이 바뀌어 있었다. 한때는 그저 비어있는 공간이었던 도시의 심장부에 이제는 거대한 나무처럼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가는 경이로운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강지원이 잉태하고 이온 디자인가 낳은 기적 스카이타워였다. 완공을 코앞에 둔 타워는 단순한 마천루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겪어온 상처와 부활의 역사를 품고 미래를 향해 뻗어나가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 쉬고 있었다. 강지원의 삶 역시 그 타워처럼 눈부시게 솟아올라 있었다. 그녀와 알렉스는 이제 연인이자 서로의 영혼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뜨거운 열정보다는 함께 역경을 헤쳐온 전우애와 깊은 신뢰, 그리고 잔잔한 호수 같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알렉스는 서연에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빠가 되어주었고 세 사람의 집은 언제나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지원은 스카이타워의 완공식도 새로운 프로젝트의 계약식도 아닌 아주 특별한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녀가 사제를 털어 설립한 새싹재단의 첫 번째 싱글맘 지원센터 개관식이었다. 그곳은 그녀가 8년 전 절망 속에서 아이를 지켜냈던 바로 그 낡은 동네에 자리 잡고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햇살이 가득하고 따뜻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수많은 기자들과 유명 인사들 앞에서 연단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가장 큰 힘으로 삼았다. 8년 전 저는 바로 이 동네의 작은 방 한 칸에서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때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제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던 작은 생명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센터를 세상의 모든 위대한 어머니들과 그 어머니들의 손을 잡고 세상을 살아갈 모든 새싹들에게 바칩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에 앉아 자신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딸 서연과 알렉스를 향해 미소 지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물입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선 한 여성의 위대함에 대한 진심 어린 경애의 표현이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마침내 완공된 스카이타워의 최상층 전망대에 올라섰다. 사방이 유리로 된 그곳에서는 서울의 모든 것이 발 아래에 펼쳐져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은하수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엄마 저기 봐. 우리 집도 보여. 서연이가 신이 나서 외쳤다. 지원은 딸을 품에 꼭 끌어안고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아주 잠시 저 멀리 강변의 한 작은 건설 현장에 닿았다. 그곳에서는 이제는 중년의 나이가 완연한 한 남자가 안전모를 쓴 채 힘겹게 자재를 나르고 있었다. 박시진이었다. 그는 이따금씩 마치 거대한 기념비처럼 우뚝 솟은 스카이타워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인지 체념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지원은 더 이상 그를 내려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초라한 현재가 아닌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끝나는 어두운 지평선 너머에 더 먼 미래를 향해 있었다.
알렉스가 다가와 그녀와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무슨 생각해? 지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다음엔 저 지평선 너머에 무엇을 지을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그녀는 그를 파괴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감히 닿을 수조차 없는 너무나도 눈부신 세상을 스스로 창조해냄으로써 그의 존재 자체를 과거의 희미한 얼룩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어나갈 무한한 미래의 청사진만이 펼쳐져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쟁취해낸 가장 완벽하고도 아름다운 두 번째 봄이었다. 이야기꾼의 마지막 인사. 이야기는 즐거우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때까지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제1장 황금빛 성의 고요한 폭풍. 서울의 심장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의 밤은 마치 깊은 바닷속처럼 고요하고 차가웠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쏟아져 내렸지만 그 어떤 빛도 이 넓고 텅 빈 공간의 온도를 1도도 올리지 못했다. 강지원은 대리석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자신만의 세계에 깊이 잠겨 있었다.